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요 뉴스 휘리릭 정리해드리러 왔습니다. 예, 주요 뉴스이기도 하고요. 가장 최신 뉴스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있었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먼저 국민보고부터 짚어주시죠. 네, 20여 분간 대국민 담화 시간인 국민보고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서두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건전재정 기조,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의대 정원 확대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 쭉 이야기하면서 지난 2년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양극화 해소, 저출생 대응 총력,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 등을 과제로 내걸었는데요. 특히 눈여겨볼 만한 게 저출생 대응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고 예. 저출생 대응 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서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또 국회와 협력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출생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었고요.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어떤 내용들 나왔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의혹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예. 특검은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이자 정치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의에도 사실상 거부의 뜻을 보였습니다. 예. 관련 질문에 일단 수사 진행 중인 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갈등설이 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충전을 위해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브리핑 코너가 끝나고 이어지는 경호국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금투세 관련 이야기도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했고요.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경옥고 시간에 정호김, 신경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평가 나왔습니까? 네,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히 김 여사는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강조했고 또 질의응답에서 국민이 궁금해할 현안에 대통령이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소통 강조했다며 긍정적인 평가 내놨습니다. 예. 오전에는 기자회견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면 오후에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8명의 투표로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새 후보 모두 정통 관료 출신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이고요.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개파적인 였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어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새 후보 모두 총선 패배 후 당이 직면한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고요. 예.
충청에서 4선에 오른 이종배 의원 당정 협력 강조하며 친윤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또 TK 출신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이력 내세우면서 민생을 강조했고요. 수도권에서 3선한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당을 견제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고요. 거대 야당을 상대로 원구성 협상 진행하고 또 최상병 특검 등 현재 산적한 현안을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예. 자, 과연 3명 중에 누가 될지는 오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어제 6시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었는데 네. 4파전이냐 5파전이냐 우리가 또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4파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까지 총 4명이 후보 등록을 완료해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제21대 국회를 2년간 대표할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된 거고요. 관심을 모았던 박지원 당선인 결국 불출마했습니다. 어제 박 당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까지 많은 분의 고견을 들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다음 주 목요일에 의장 경선 치르고요. 1차 투표에서 재적 당선인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 구속됐다고요? 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 씨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경찰은 구속 상태로 최 씨를 추가 조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사건 간단히 전해드리면 지난 6일 오후 4시쯤 강남 쪽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불러내 대화하다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받습니다. 예. 경찰은 옥상에서 남자가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 남자 최 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해서 옥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예, 이게 우발적인 것이냐 계획 범죄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는데 계획 범죄 가능성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에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사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목 부위 경동맥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최 씨가 대입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의 한 의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이 퍼지면서 신상 정보가 지금 퍼졌죠. 수능 만점자라고 해서 과거에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알려져서 유족이 피해를 호소 중입니다. 예.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안 만나죠?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스토킹 범죄, 전 연인이나 연인에 대한 범죄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연인 간 교제 폭력의 경우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인 사이에 사적인 일로 취급돼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범죄 특성상 반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 어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다 인정했고요.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까지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에서 탈옥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미영 팀장이 뭡니까? 네, 아마 김미영 팀장의 문자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입니다. 예. 김미영 팀장이란 말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일 만큼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데 1세대 전화금융 사기범으로 꼽힙니다. 53살 남성이고요. 박모 씨입니다. 최근 이 박모 씨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외교부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박 씨가 도주를 한 거고요. 예. 현지 공관과 필리핀 당국이 협의를 해서 검거 작전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우리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 게 김미영 팀장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는 경찰이었다고요? 맞아요. 이 박모 씨가 한국에서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8년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건데요. 범행 수법을 좀 들여다보면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립니다. 예. 그리고 자동응답 전화 ARS를 통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이 탈옥한 박 씨가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건데 범죄가 계속해서 범죄로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탈옥한 박 씨 앞으로 행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